출발 새아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계 변호사는 전 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서 골프장에 드나든 사실이 문제가 되자 경미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고 말고는 피고인의 권리다.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사안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전 씨 측은 왜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내고 굳이 허락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정작 재판의 당사자인 본인은 안 나가는데 수십 명의 증인들은 왜 그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던 걸까요? 전 씨의 재판은 형 자체가 아주 중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엄령을 발동하고 5.18 사태를 일으킨 당시에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한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이 5.18 관련 재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지 반성할 줄 모르는 전직 대통령과 그 변호인의 부끄러움이 낱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문을 열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하지만 나는 쓴소리도 아주 잘하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치 제가 악마가 된 것 같군요. 왜요? 아니 뭐 쓴소리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네. 다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자도 아주 멋지신데요. 자, 우선 이제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곧 열린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렇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 보도로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태국에서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고노 방위상이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존속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이 이런 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오는 22일부터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이때도 그 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상이 동일한 요구를 우리 강경화 장관에게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방한합니다. 네, 그분 역시 마찬가지. 그죠? 이분은 또 방위비 분담금 압박까지 해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자꾸 이렇게 청구서만 그냥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하고 회동해서 지소미아는 원칙적인 거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정부 기류도 다시 강경론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출 규제 철회 후 지소미아 연장. 이게 일단은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참 우리나라한테 있는 외국에서 바라는 게 많구나. 일본도 우리한테 맨날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국도 요구하고 북한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한테 요구 안 합니까? 자, 당연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우리가 몸집이 커진 측면도 좀 없잖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정말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뭘까요? 보잉사의 B737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종에서 동체 균열이 또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비행 횟수 2만 회에서 3만 회 사이인 그 B737 NG 기종 37대에 대한 2차 점검을 이제 지난 10일에 완료를 했고 네 대에서 추가로 동체 균열이 발견이 돼서 운항 중단 조치를 시켰다라고 밝힌 겁니다. 1차 조사에서 9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모두 10세대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국토부 지금 3차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21대는 이미 점검이 끝났고 50여 대가 남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국토부는 이제 보행사하고 협력해서 내년 1월 초까지 이 균열 항공기 수리를 마칠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동일 기종 신규 도입 때 균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But 균열 원인 규명이 우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동일 기종 전체의 운항 정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울러서 수리를 전적으로 보잉사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네. 예, 그냥 수리를 받고 끝내는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경우는 뭐 리콜 명령도 내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737 맥스 기종 같은 경우에도 이 추락사고 발생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전면 운항 정지를 시켰고 우리도 그때 뒤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언제나 이렇게 남이 하면 따라하는 식의 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생명이 참 소중한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항공기가 이렇게 막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락사고 같은 게 없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균열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항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그게 어떻게 사고로 연결될지는 예상 불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좀 강하게 네. 초동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죠? 네. 이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직결된 또 먹을 것과 직결된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가에 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검찰이 그 구속 기간 만료일을 맞아서 어제 이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를 했죠. 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의 3개 혐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모두 15개가 되는 거고요. 혐의가. 네. 추가 혐의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7억여 원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이 6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 불법 수익 부분은 또 추징 보전을 함께 또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게 되는 거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코링크 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거고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을 탄 이 부분 사기죄 이렇게 좀 됐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네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사평론가였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제목이 참 훌륭합니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지난주 토요일 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났는데, 이 반환점에선, 이제 지난 정부의 그런 과와 오를 한번 돌이켜보는, 또 내지는 잘한 것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짚어주실 우리 박스트라다무스 모시고,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겠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임기 반환점 맞이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적폐청산과 함께 네.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청산하고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특히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례나 열게 한 그러한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잘한 것은 그 정도 하면 됐죠. 한 개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2개 아니에요. 적폐청산.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나 혹은 뭐 네.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그럼 뭐 좋습니다. 열거하자면 한없겠지만은 네네. 1시간 동안 방송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좀 제일 안 좋았던 거, 혹은 좀 아쉬웠던 거는 뭘까요? 역시 민생 경제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청와대에서 국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경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목포에 가보면은 지방대 출신들
20대, 30대들의 구직난, 이러한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진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네. 자꾸 고용도 좋다 하니까 민생 경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자꾸 좋다고 하니까 배신감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자꾸 좋다고 하니까 배신감까지. 그러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좀 말씀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인사 문제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요? 인사 문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인사 문제 역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러했지만은 네. 앞으로 야권 인사라도 좋으신 분이 있으면 네. 참고 처리해서 등용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은 네. 지난 2년 반은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이 소외받던 호남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탄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야권까지 통합해서 좀 손을 내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요. 돌아가신 우리 고 정두원 전 의원에게 주중대사를 제안하기도 하고 다른 야권 인사들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두 고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고사하셨을까요? 고사한 이유도 개별적으로 있겠지만은 네. 진정성 있게 과연 얘기를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여권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권 인사는 한 사람도 등용하지 못하고 네. 결국 우리 식구끼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박 의원님한테도 이런 제안이 갔으면 받으셨겠습니까?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네. 저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립니다. 네, 좀 슬쩍 피해 가시네요. 좋습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 나오셨던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께서는요, 문재인 정부 반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80점을 주셨어요. 80점이요? 네, 우리 박 의원님은 혹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권이고,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도 하면서 네.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약 60점 60점이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낙제점 아닙니까? 60점이면? 60점은 낙제점 아니죠. 아, 그래요? 약간 좀 짜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저는 짜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모든 야권에서는 마치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네. 이제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반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부터 더 잘한다고 하면은 네. 아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으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짜게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에 정부에 대해서 좀 여권 친화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정책에도 많이 좀 협조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이군요. 아주 냉정하십니다. 자. 저는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모든 언론 인터뷰나 실질적으로 네. 민주당에서 저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홍보하고 그러니까요. 또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네. 근데 또 60점이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셔야 되죠. 아파야 된다. 마음이 아파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2년 반을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시지 내가 잘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구나 하면은 물론 대통령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은
자만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성공하도록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고 네. 저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제가 할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 강하게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지적도 하는 것이 저의 협력이지 저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민주당 네.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얘기 잠깐 바꿔서요. 지난 일요일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의 고성이 오고 가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게 선진화법 관련된 얘기였는데 막걸리 고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상황은? 진짜 막걸리 같은 일을 한 거죠. 막걸리 같은 일이다. 예. 뭐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우리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 술인데 네네. 대통령께서 청와대 본관이나 뭐 상춘제도 아니고 네. 관저 안집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죠. 만약 싸울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지 왜 야당 대표끼리 싸워요? 그건 진짜 논센스라고 생각해요. 네. 또 그걸 싸웠다고 네. 야당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은 뭐예요? 네. 정동현 대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모처럼 좋은 기회에 거의 아무런 합의 없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는 설전을 하고 네. 또 뭐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한 얘기를 이렇다, 손학규 대표는 또 이렇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야당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넌센스. 어제는 너무 넌센스지였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또 약간 이제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14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가족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내려놓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네. 14가지 점이죠? 네. 기소를 했고, 조국 그 기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이름은 거명됐대요. 공범으로만 적시가 안 된 거지.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조국 장관 스스로도, 검찰 수사를 받을 각오를 피력하면서 네. 앞으로 법정 투쟁도 감수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자기 부인과 네.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이 있겠죠. 네.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저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하는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그만두니까 진짜 검찰개혁 그 시계가 막 멈춰 서 있더라. 좀 우왕좌왕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은 로스쿨 교수 때나 민정수석 때나 네. 장관이 된 이유도 검찰개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했기 때문에 예. 지금 장관이 공석 중으로 비록 김호수 차관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네.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예. 과연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하는 의구심은 국민들도 같지만은 저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구심이 조금 있으시다. 아무래도 법무장관 없는 상황에서 조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으면은 네. 민주당에서 과반수 의석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각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개혁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지금 어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전두환 씨 8차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재판에는 몸이 아파서 못 출석한다고 하더니 골프장에 가서 살더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네. 5.18 광주 법정에 서 있어야지 네. 왜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네. 5.18은 나하고 상관없다. 자네가 골프 피 좀 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네. 그러한 말씀을 하실 기력을 갖고 여유를 가지셨다고 하면은 네. 5.18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네. 제가 광주에 있는 전일빌딩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가서 전일빌딩에 올라가서 헬기에서 사격한 총헌을 네. 확인했어요. 국가수에도 다 감정을 받은 내용인데 네. 네. 이걸 헬기 조종사들도 입을 맞추었는지 전부 부인하고 주동자이고 지휘자인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골프장만 다닌다고 하면은 네. 5.18 진상이 과연 밝혀질 것인가? 저는 참으로 적절치 못한 네. 그러한 언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고 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우리 너무 기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막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아침에 좀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화장 좀 하고 왔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분위기셨습니다. 자, 네, 이야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4개 혐의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소된 것까지 하면 15개 혐의입니다. 네네. 15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본인의 신경을 글로 남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 어찌 되었건 간에, 검찰의 수사가 이제 네. 기소 이후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는데요. 법무장관직에 있을 때는 모든 언론이 이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집중을 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도 굉장히 하루하루 여러 줄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제 기사 여러 줄을 생산할 정도의 여러 개를 생산할 정도의 누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방식의 노출들은 언론에서 일단 관심도 적어지기도 했고, 네네. 예,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 결국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나도 소환될 것이고 나에 대한 기소는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형사적으로 수사도 받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죠.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꼭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조국 전 장관.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 지금 현재 15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15개 혐의라고 하지만 이제 1군의 어떤 사회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묶어지는 몇 개의 사건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친동생이죠. 남자 동생. 보석도 어제 거부를 당한. 네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여기까지가 지금 돼 있는데 플러스로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같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딸에 대한 기소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가족 5명에 대한 기소가 이런 거 보셨어요? 변호사로서? 일감이 어떠세요? 사실 저는 좀 이런 거 본 적은 없는데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 딸이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지 본인의 인생이 이게 조국 장관하고는 또 다른 결이에요. 네. 모두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상황들 그거 견디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라고 저도 이제 떠올려 보는데 그 상황에서 딸이 조국 장관의 따님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인데 그 마지막 완성 퍼즐을 맞추면서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이 비난을 자초했다? 네. 저는 그것을 두고 이런 딸까지 기소가 되는 이런 가족을 봤나가 아니라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일감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신경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이제 여러 사건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언론 인터뷰도 계속 해왔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 없지 않았고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화룡정정이 된다면은 그 딸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서라도 이제 남은 과정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을 만나셔서 윤석열이 없어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주문도 하셨고 어제 또 김호수 차관에게 체감 가능하게 개혁을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검찰개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조국이 있어야지만 검찰개혁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고. 네, 옛날부터 했었죠. 예. 그리고 또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외에는 정말 법무장관 감이 없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조국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사임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그 대체 가능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에서 검찰개혁 화두가 조금씩 멀어지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또 언론의 대부분의 평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상징이 되었던 어떤 사건으로 대립되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주체가 없어졌던 점은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 고삐를 쥐고 좀 주체적으로 나서줄 뭐 국회 이외에 어떤 상징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전히 장관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도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힘주어 강조하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방안이라기보다는 이미 조국 장관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전임 장관 당시에 기획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체감입니다. 또 다른 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두삼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회에 대한 당부이기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은 나와 있으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현을 좀 해달라. 그럼요. 새로운 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조국 장관이 발표했던 그 몇 가지 안들 그리고 또 법률을 통하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는 안들을 한두 가지 했던 것들 정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자체 안들도 이제 다지고 그다음에 또 말이 되면은 차관을 상대로 했지만 국회 그리고 또 전반적인 주체 모두에 대한 당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듣고 계시겠죠? 그분들? 관계자분들? 예, 저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의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혁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혁신안을 내놓으면 야당이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2012년 총선은 보편적 복지. 거기에 이제 경제민주화였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왔던 20대 국회 2016년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였어요. 이번 총선은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 저는 뭐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단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회는 진화하고 있어요. 갑갑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쳐다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정치도 진화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 인류가 변해오던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발, 2발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직립인간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것처럼 동물국회였다가 그래도 동물성을 거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물국회가 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다음에 식물국회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국회를 열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레버리지, 소위 지렛대 삼아서 그걸 빌미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도 협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낸 법률안과 너가 낸 법률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러면 일 안 해야 가지고 그걸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하기 위한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보다 실효성 있게 보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그런 정책이 바로 실현될 수 없도록 네. 야당이 막아서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야당 역할을 하면 네. 오히려 어찌되었던 간에 방향성은 둘째치고라도 일하는 방식의 협박이 되는데 지금은 너네 그러면 나 일 안 해. 라고 해서 국회 모든 것을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금 뭐 수사니 뭐니 하는 다양한 현상적인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드러나 있는 이 국면에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아니냐 네 아니냐 이렇게 법률안을 가지고 지렛대를 삼는 게 아니라 협상의 그렇죠. 그런 고리를 삼는 게 아니라 아예 나 일 안 해 이걸 가지고 삼는다. 예. 협상을. 우리 국민이 아마 이번에 처음 하셨을 거예요. 네. 국회가 짝수달은 지금 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내대표 간 협상 그리고 간사 간 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국회 문을 못 열어요. 그렇죠. 국회 문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거나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 문을 따는 사람은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일 안 한다고 하면은 보이콧을 하게 되면 국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국회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참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자동 개의 뭐 이런 얘기가 저희 혁신 방안 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좀 잘 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당내 분위기는 요즘 이제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의 또 뭐 그런 막말도 있었었고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소식도 있고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차출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팀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려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기대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식사도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네, 1년의 국면들을 돌아보면요. 그냥 애써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예전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정말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원팀이 되고자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많은 중재자들이 있었고 협상에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있었던 당시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원팀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원팀이 아닐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 뭐예요? 예. 원팀이 아닐 수가 없는. 원팀이 아닐 수가 없는.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가 없는. 원팀일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 네, 모두 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당으로 묶여져서 같은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하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보다도 훨씬 더불어민주당이 좀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고 바깥으로는 특별히 네. 내부 분란 같은 건 없어 보이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 게 네. 저희가 대통령의 정책하고 개를 같이 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소위 말하는 거수기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비판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여당 의원 특히 또 이 파이팅 있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하지만 당론으로 정해지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또 똘똘 뭉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한테 좀 체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물 밑에서는요. 정말 물갈기가 실세가 없어요. 그만큼 부처 간 조율하고 어떤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할 때는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쟁으로 비춰지거나 네. 당내 분란으로 보여지는 그런 퍼포먼스로 이제 뭐 이해되지 않도록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분란이 없이 원팀으로 움직이려고. 그리고 뭐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도 이제 전망을 낙관하는 당은 없지만요. 그렇죠. 늘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예. 아마 처음의 경험일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런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고 좀 다듬어 왔다는 점은 국민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이번에 뭐 김재현 의원 아까 막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네.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진짜 뭐 그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네, 끌고 가시는데요. 네. 소위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방송에 나오신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 선배님 나오셔서 방송도 하시고 했는데 정치적 레토릭이 국민들한테 회자될 때는 자극적이라고 해서 회자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안의 절묘한 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의를 갖춘 듯해 보이지만 네. 그 세련된 네. 그 들어맞음이 국민들에게 감동이 주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지금 국회로 쏠려 있는 어쨌든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본인에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들이 황교안 대표가 할 역할인데 조금 자극적인 말들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네, 뭐 그런 정말로 모습입니다. 그런 정책을 비난한다기보다는 관심을 좀 나에게 쏟아달라 이런 취지를 좀 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의도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들 해석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더욱 빛나는 방법은 네.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국회 안에서 하는 모습을 견인해가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조언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10분에 다시 봬요.